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오늘도 변동성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결국은 혼조권에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우지수만 나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 내지는 하락권에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날 다우지수가 나홀로 상승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쉐브론과 이 버라이즌 덕분이었습니다. 버라이즌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 대규모의 매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 넘는 급등을 보였고요. 또 쉐브론 역시 같은 이유로 3% 넘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이 크게 오르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금리 상승이 그동안 이 저금리 기조의 수혜를 입어왔었던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몇몇 기업, 기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자가 쌀 때 돈을 투자를 잘 받아왔었죠. 이런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다소간의 이 관망 심리 혹은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몇 가지 지표는 괜찮았습니다. 일단 소매 판매가 5.3% 급증을 해서 부양책 현금이 지급된 덕분에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이 됐고요. 또 생산자 물가지수도 1.3%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생산자들,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이 똑같은 물건을 팔고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좋은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시장을 좀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의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 시장이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까지 3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17일 주요 지수는 1월 소비가 예상보다 훨씬 양호했지만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현재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자세한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다우지수 장 초반에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었지만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0.3%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후반 들어서 약간 낙폭을 만회하고 있기는 한데요. 현재 0.56% 빠지고 있습니다. 14,000선 아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강보합 수준에 움직이면서 3,933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새벽 4시경 2시간 전쯤인데요. 오늘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전해졌는데요. 즉 기존의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또 매달 최소 1,200달러의 자산 매입을 지속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연준의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다면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정책 변화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관심을 모았던 테이퍼링 속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발언이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 가이던스는 만들어놨지만 경제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이를 단행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한편 미국의 소비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0달러 현금 지원에 힘입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5.3% 급증했습니다. 이로써 소매 판매는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또 시장 전망치였던 1.2% 증가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기둥이죠. 우려했던 것보다는 경제가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수는 장 초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는 강한 소비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주요 이슈 몇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뒤 미국장 마감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도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0.4% 증가보다 컸고 또 2009년 12월 이후로 이 물가 지수가 집계된 이래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커졌습니다. 이렇게 소비와 물가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장 초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3%를 훌쩍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틸리티가 현재 상승 전환을 하면서 지금은 7개 업종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에너지주가 1.35%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외에는 자유소비재가 0.57%, 그리고 금융이 0.36% 오르면서 비교적 그래도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기술주가 가장 약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0.9%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오늘 소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 버라이즌과 쉐브론이 현재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이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4분기에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버라이즌의 경우에는 8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버라이즌의 주가 현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5.35% 상승 중에 있고요. 쉐브론의 주가 역시도 2.9% 오르면서 에너지 섹터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섹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팔은 2.46%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웰스파고는 4.8%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조금 엇갈린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높은 금리가 투자자들을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와 채권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저금리 환경에서 혜택을 받아왔던 기술주들의 압력을 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점 역시 계속해서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빅스 지수는 1.6포인트 뛰어오르면서 23선을 한때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뉴욕 증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0.3% 가까운 탄력을 지켜내면서 31,613포인트 선에서 이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0.6%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965선 가리키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약보합 수준에 거래 마치면서 3,931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사일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고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다우지수는 또 나홀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틀 연속 이어갔어요. 미국 증시의 흐름 한번 짚어주시면요. 네, 일단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오늘도 이어졌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 경제지표 호조가 증시에 좀 악재가 되는 경우를 복기를 해본다면은 경기 부양의 시장이 굉장히 절실할 때를 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지표가 좋게 된다면은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확률을 좀 낮추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이날 같은 경우에는 결과는 같지만 원인은 좀 다른 양상이 좀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소매 판매 지표의 호조가 결국은 증시의 악재로 작용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결국은 경제지표 호조가 최근에 좀 시장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채금리 상승세를 더욱더 좀 부르짖혔기 때문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경기 회복세를 반영한 금리 상승은 반가운 일이 되겠죠. 하지만은 아직은 이 금리 상승을 이끄는 그 요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상승 속도가 조금 과도하다는 인식 또한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얼어붙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볼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면서 거의 천장 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52,000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돌파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까지도 비트코인에 손을 댈 것이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거든요. CNBC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이 뉘앙스도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투자를 좀 시작해 보겠다. 자산 배분을 비트코인에도 일부 놓기 시작하겠다. 이 정도의 뉘앙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블랙록까지도 이 비트코인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강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현재도 7% 넘게 오르면서 52,11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원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날도 1.9% 넘는 큰 폭의 급등이 또 한 번 나타났습니다. 유례없는 한파 때문에 텍사스 원유 생산 시설 가운데 유정이 폐쇄가 되고 있고 정제 시설도 중단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텍사스 휴스턴에서 공급되는 원유의 이 공급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유가 급등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WTI 가격이 1.93% 오르면서 61.2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금값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도 1.5% 가까운 하락을 보였는데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은 대표적으로 이자가 없는 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금에 대한 매수 세력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금값은 계속 하락하면서 오늘은 금값이 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선물시장에서 1.36% 하락하면서 1,774.7달러까지 내려간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현재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채금리 상승세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 상승의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마켓워치의 분석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요, 언제 금리 상승이 위험 자산을 압박하기 시작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채권 투자자들의 답의 컨센서스는 바로 이제 속도가 문제라고 모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채금리 상승은 이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이 성장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신호로 해석되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분명히 좀 반기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금리가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금융 환경도 좀 경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경제 정상화가 여전히 좀 요원한 현 상황에서 위험 자산을 좀 압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카디안 자산운용이라는 기관에서는요, 국채금리의 상승 속도가 결국은 자산군 전체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관련 공포감이 최근 며칠 증시에도 이미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리 급상승에 증시가 추가 상승에 있어서 분명히 좀 주춤하고 있다는 해석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마켓워치는 그러면서 통화와 재정 부양에 인한 무질서한 디스올더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무질서한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은 저금리 환경이 주식을 비롯해서 회사채 및 기타 위험 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지탱해 줄 것이다라고 믿었던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키울 것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국채 금리의 단편을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1%냐, 1.2%냐, 1.3%냐 그런데 이게 금리의 속도가, 그러니까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될지를 참 모르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그 전망치를 좀 복기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5년 평균 수치가
2.1%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3%니까 여전히 역사적인 평균 대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최근에 속도가 좀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지표도 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1월만 하더라도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 따르면은 이코노미스트들의 이 연말 10년물 국채금리 전망치가 1.44%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1월 말 1% 극초반대에 대비해서 30% 가깝게 급상승을 좀 하면서 이러한 지난달의 이 전문가들의 예상치 대비해서 분명히 좀 빠르게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전문가들은 1.5% 정도를 현 상황에서 추가 상승 여부를 가늠할 만한 저항선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빠르다는 얘기는 실제 이 경기 회복 속도보다 기대감이 과도하게 선반영됐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분석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채금리 상승을 견인 중인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분석도 이날 좀 나와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날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중요 요소는 고실업률과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임금이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현재는 그런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촉발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금리가 시장의 가장 핵심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CNBC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그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일단 모기지 뱅커스 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총 모기지 신청 규모가 전주 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지표는 매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확인할 수가 있는 지표인데 일단 협회에서는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일단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고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모기지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 30년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상품의 이자율이 2.98%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작년 11월 이래 최고치로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기지 상품 그 수요 가운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금리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문이 있습니다. 바로 리파이낸스 신청 규모인데 이게 5%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여전히 51%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요. 또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규모가 6%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모기지 신청 규모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이 금리가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워낙 주택 구입 수요가 크다 보니까 주택 재고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 가격은 오히려 최근 6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팀장님, 금리 상승이 최근 시장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모기지 수요가 주춤한다는 것은 주택 시장의 화랑이 좀 멈칫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또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그동안 이 주택 시장이 화랑세를 띠면서 수혜를 얻어왔었던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의견이 변하는 건 아닐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어떨까요? 네, 이 이슈 역시도 결국은 금리 상승의 속도와 배경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경기 반등의 기대감을 반영한 적절한 속도의 금리 상승은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주택 시장에도 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질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투자 의견을 최근까지도 좀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 관련 업체에 대한 타격을 논의할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진로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최근에 니덤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45에서 1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결국은 이 부동산 업계에서의 디지털 변혁을 동사가 선도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이 진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 20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IB에서는
최근까지의 이 주가 아웃퍼폼을 자신들이 놓쳤다라고 또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소매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5.3% 급증하면서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1.2%보다도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자, 연초에 지급된 개인당 $600 규모의 현금 지원 효과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12월만 보더라도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 감소로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1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1월과 비교해서도 7.4%가량 늘었습니다. 자세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자제품 판매점의 판매가 15%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가구 판매도 늘었습니다. 12%가량 늘었고, 그리고 역시나 온라인 판매가 11%나 증가했습니다. 자, 지난해 11월, 12월 각 부문별 매출을 비교해 보더라도 올 1월에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현재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1,400 규모의 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추세에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나선다면 앞으로 소비 지표는 더욱더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소비 지표는 긍정적이었지만 시장을 주도해가진 못했는데요. 월가에서 내린 평가는 어떨까요? 네, 지표 자체가 사실은 부정적이었다라기보다는 이 최근의 증시의 우려 요인 중에 하나인 이 금리 상승을 이 지표가 더욱더 좀 부추겼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좀 미지근한 반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 자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좀 긍정적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CIBC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는 추가 재정 부양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도 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각 주에서의 거리두기 조치 완화 등을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듯하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간도 소비의 호조를 좀 기대할 만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웰스파고가 연준이 조정 계획을 승인한 듯하다는 보도에 간밤 급등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 캐시우드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면서 추가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피파이가 올해 매출 성장이 둔화할 것이란 전망에 간밤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웰스파고 보겠습니다. 팀장님, 사실 저도 이 뉴스를 보긴 봤는데 뭔가 웰스파고에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웰스파고의 주가가 오늘 약 한 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몇 년간 이 은행을 옥죄왔었던 자산 상한 규제가 풀릴 기미를 보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연준이 이 웰스파고 측에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 조정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웰스파고는 자산 상한 규제에서 벗어나는데 한 발 다가서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웰스파고는 고객의 동의 없이 수백만 개의 유령 계좌를 개설했다라는 스캔들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8년 2월에 내려졌던 대출과 대조표 규모를 2017년 말 수준, 그러니까 1.95조 달러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웰스파고는 자산 규모를 늘리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경쟁사 대비해서 사업 성장세가 굉장히 많이 뒤처져 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연준이 이 조정안을 수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최종 규제 철폐까지는 몇 단계 또 남아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CNBC에 따르면은 우선 이 연준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조정안을 실제로 좀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연준이 이 자산 제한 상한을 좀 철폐하기 이전에 외부자들의 또 승인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웰스파고는 현재 재무장관이 제니 옐런 장관과의 악연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 둘 간의 그 히스토리를 한번 복귀해 보면 어떨까요? 네, 이 웰스파고가 자산 상한의 그 규제 철폐를 맞았던 2018년 2월이 그 규제를 부과했던 그 날이요. 당시에 옐런이 연준 의장이었고, 그리고 연준 의장에서 퇴임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CNN 비즈니스에서는
이 옐런이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를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또 해석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옐런이 오히려 재무장관으로 이번에 부임할 당시의 시장의 해석은 긍정적이었죠. 대형은행들에 대해서 규제 철폐를 좀 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결국은 경기 부양에 더욱더 좀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웰스파고에 대해서도 연준이 규제 완화 시그널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다른 은행권에도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각자의 특징이 굉장히 뚜렷한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은행주에 대한 관심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각자의 좀 특징을 좀 알아본다면은 좀 입맛에 맞게 또 투자를 하는데도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소비자라든지 기업 부문도 강한 그런 은행입니다. 하지만은 특히 이제 트레이딩이라든지 투자은행 그리고 뭐 M&A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강한 그런 은행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 상황과 좀 연동한다는 점을 염두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이슈가 됐던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와 소기업 상대로 한 금융사업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한 절반가량을 차지를 합니다. 여기에 또 모기지 대출로도 유명한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또 이 현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북미 매출 비중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그만큼 해외 사업 비중이 또 높은 그런 은행입니다. 그래서 해외 매크로 환경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듯이 금리 상승에 대형 은행들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은 개별적인 특징도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사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얼마 전에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즈가 2021년을 이끌고 갈 빅 아이디어를 공개한다고 트윗을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윗 밑에 달린 댓글이 더 흥미로웠었는데요. 도대체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얼마냐? 그래서 테슬라 얼마까지 갈 것 같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아크가 바라보고 있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쏟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았었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캐시 우즈가 직접 CNBC에 출연해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비중을 더 높여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캐시 우즈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이드 쉐어링, 즉 차량 공유 분야의 잠재력을 추가해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라이드 쉐어링은 전기차 판매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보일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라이드 쉐어링의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완성하기 위한 좋은 가교가 될 것으로 보이죠. 특히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는 현재 테슬라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 우즈가 얘기하기로는 300억 마일 정도의 실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실주행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연구를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구글도 3천만 마일 정도의 주행 데이터밖에 못 모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자율주행은 인공지능 학습이 필요하고 또 인공지능 학습이 제대로 되려면 많은 데이터를 모은 자가 승리할 텐데 그게 바로 테슬라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이날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율주행 분야에서 성공 가능성이 보인다면 테슬라의 목표 주가도 조만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팀장님 사실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주춤했던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면 어떨까요? 네, 이제 이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을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전고점 대비해서 약 한 $100 정도, 그러니까 10% 조금 넘게 좀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실적을 통해서 마진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드러낸 이후에 새로운 좀 모멘텀이 부재했던 것이 테슬라의 주가 좀 다소 부진한 그런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LJ 리서치에서는 이 악재를 감추려고 비트코인을 또 매입을 했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하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까지도 투자 의견 측면에서 뭐 심각한 훼손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목표 주가 $950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인도 공장 건설을 통해서 테슬라가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쇼피파이가 간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을 훌쩍 웃도는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이던스를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보다 자세히 한번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쇼피파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붐이 일면서 한마디로 대박이 난 것인데요. 지난 4분기에는 주당 순이익이 전망치를 웃돌아서 1.58달러를 기록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9억 7,770만 달러로 전망치였던 9억 1,310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 기록은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했을 때 94%가량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의 연휴들이 몰아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트래픽이 상당히 쏠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쇼피파이는 올해에 대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일단 올해 구독 부문에 있어서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전 세계 더 많은 상인들이 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상인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제품도 늘어나게 되겠고 매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에서는 지난해 이 매출 성장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올해 이 성장률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더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란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간밤에 8%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막판에 낙폭을 회복하면서 3.3%대로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현재 소폭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회사 측은 백신 보급에 따라서 다시 팬데믹 이전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전까지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던 오프라인 매장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그 영향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분기는 일반적으로 한 해 매출의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마지막 분기인 4분기에는 이 분기 매출이 가장 한 해 동안의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쇼피파이는 주가만 보더라도 그간 굉장히 많이 성장한 기업인데요. 하지만 최근 아마존에서도 이 쇼피파이에 맞서기 위해서 셀즈를 인수하는 등 올해 또한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최근 쇼피파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페이팔이라든지 아마존 등의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의 관건은 결국은 팬데믹 이후에 이 같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로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쇼피파이 측에서 이와 관련한 좀 우려를 전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장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까지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많이 좀 전해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겐하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됐었던 월마트와 쇼피파이 간의 협업의 성과를 통해서 어떤 이제 전자상거래 몰을 여는 그 수요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고요. 오펜하이머 역시도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SaaS 섹터가 올해도 좀 유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쇼피파이가 토픽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또 투자 의견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